중세 기사들이 명예롭게 훈련했다고 생각하나? 완전히 틀렸다. 7살 아이들을 가족에게서 뜯어내어 체계적인 구타, 심리적 조건화, 의식을 잃을 때까지 잔혹한 경쟁을 통해 감정 없는 살인 기계로 만들었다. 진짜 강철보다 무거운 훈련용 무기로 피부를 찢고 두개골을 부수며 피가 흐를 때까지 매일 전투했다. 하지만 종자가 되었을 때 진짜 악몽이 시작됐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기사 귀족들이 자녀를 낳는 데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성에서 귀족 영주들이 멋지게 검술을 연습하는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 금속 갑옷을 잘 붙잡고 있어라. 중세 기사 훈련의 진짜 이야기는 가혹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었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가혹한 시스템이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15세 생일을 맞이하지도 못했어. 이 전설적인 전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줄게. 아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된 왜곡된 심리게임부터 현대 군대의 부트캠프가 여름 캠프처럼 보이게 만드는 잔인한 훈련 방법까지, 농장 소년에서 갑옷을 입은 전투기계가 되는 여정, 모든 것은 양육, 포스터링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었어. 귀족 가문들은 실제로 그들의 7세 아들을 농장 동물처럼 서로 교환하며 이들을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보냈어. 왜냐하면 너의 부모가 너를 감싸주기 때문이야. 이 낯선 사람들은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세우는데 문제가 없었어. 이 소년들은 페이지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전에는 그저 순진하게 보이지. 페이지는 성에서 뛰어다니는 귀여운 하인이 아니었어. 그들은 철저히 계획된 심리 실험의 죄수였지.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은 완벽한 전사 마음가짐을 만들기 위해 통제되고 감시되었어. 첫 번째 수업은 싸움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 고통을 다루는 것이었지. 페이지들은 정기적으로 매를 맞았는데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훈련이었어. 그 생각은 비뚤어져 있었지만 효과가 있었어. 만약 너가 주인의 매를 견딜 수 없다면 적의 무기가 너를 죽이려 하는 전장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어? 그들은 그것을 강화훈련이라고 불렀지만 오늘날에는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된 학대로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어두워져. 이 매질은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것은 아이의 자연스러운 두려움 반응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되었어. 주인들은 각 페이지를 연구하며 그들의 특정 한계를 찾고 이를 아이들에 보였어. 몇몇 소년들은 압박에 못 이겨 집으로 돌아갔고 다른 이들은 감정이 결여된 빈 껍데기가 되었어. 그들은 무기가 되어야 할 존재였어. 중세 페이지의 일상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벗겨내고 무기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지. 그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종종 난방도 없는 차가운 돌방에서 지내야 했어. 그들의 첫 번째 일은 주인의 무기와 갑옷을 돌보는 것이었는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전쟁의 도구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존경심을 기르기 위해서였어. 무기를 다루는 동안 페이지들은 중세 전투에 관한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 무게. 완전한 갑옷 한 벌은 60에서 80파운드의 무게였어. 기사의 검은 보통 3에서 4파운드였고 전투 망치는 8파운드 이상이었지. 이들은 영화에서 보는 가벼운 가짜 무기가 아니었어. 그것들은 뼈를 부리고 금속을 찢기 위해 설계된 잔인하고 무거운 도구들이었어. 페이지들은 매일 몇 시간씩 이 무기를 들어가며 전투에 필요한 특정 근육을 키우는 데 보냈지만 예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 그들은 중세 푸시업을 하거나 돌을 들고 있지 않았어. 대신 부담 훈련, 버든 트레이닝이라고 불리는 훈련을 했어. 주인들은 그들에게 점점 더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입히고 매일의 작업을 강요했지. 상상해봐. 40파운드의 체인 메일과 방패를 들고 저녁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면, 또는 허리에 검을 메고 바닥을 청소해야 한다면 이건 단순한 힘 훈련이 아니었어. 전투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가르쳤던 거야. 10대가 되었을 때 갑옷을 입는 것은 현대 옷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 그러나 신체적 훈련은 정신 게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페이지들은 주인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양육 시스템은 고의로 소년들 간의 경쟁을 만들었어. 주인들은 페이지들을 잔인한 경기에서 서로 대결시키고 승자는 보상을 주고 패자는 처벌했지. 이건 우정 어린 경쟁이 아니었어. 소년들은 뼈를 부러뜨리기 쉬운 나무 무기로 싸웠어. 누군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레슬링을 하서 아예스링을 했고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지구력 도전에서 경쟁했어. 메시지는 분명했어. 너의 동료 페이지들은 친구가 아니었어. 그들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었지. 이 경쟁적 환경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어. 첫째, 자연적인 리더와 전투자를 식별한 것이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기사들이 폭력을 정상적이고 심지어 필요하다고 여기도록 훈련시킨 것이었어. 소환생으로 올라갈 때쯤 다른 사람을 다치는 것은 숨쉬기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지. 훈련 무기는 중세 사회가 전투 준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끌어야 해. 영화에서 보이는 그 가벼운 나무 검을 잊어버려. 훈련 무기는 종종 실제 무기보다 더 무거웠어. 페이지들은 6 또는 7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나무검으로 배웠는데 이는 강철 칼날의 거의 2배에 달했지. 훈련을 실제보다 더 어렵게 만든 이유는 간단한 심리학이야. 전투에서 실제 칼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가볍고 빠르다고 느껴지기 위해서였지. 너의 타격은 근육들이 훨씬 무거운 무게에 익숙해질 때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이루어졌어. 이는 현대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같은 아이디어였지만 중세 전투에 적용된 것이었어. 나무 무기는 단순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프게 설계되었어. 훈련용 검은 거친 가장자리가 있어서 피부에 쐐기를 남겼고 연습용 창은 여전히 가죽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무딘 그러나 단단한 끝을 가졌지. 나무 몽치들은 기본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두개골을 깨뜨릴 수 있는 곤봉이었어. 페이지들은 종종 피가 나올 때까지 이런 잔인한 훈련 무기로 싸웠지. 주인들은 고통이 최고의 교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장려했어. 연습에서 실수를 하고 다치면 실전에서 네 생명이 달린 순간 그 교훈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중세 훈련과 현대 군사 준비를 구분짓는 것은 이거야. 이들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한 성인이 아니었어. 이들은 체계적으로 주저함이나 죄책감 없이 죽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이었지. 사용된 심리 기법은 정교하고 깊이 충격적이었어. 주인들은 우리가 현재 고전적 조건화,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사용했지. 각 페이지가 폭력적인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마다 그들은 보상을 받았어. 음식, 칭찬, 작은 특권들. 그러나 약간의 약점이나 자비의 조짐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소년의 뇌는 폭력을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짓도록 문자 그대로 다시 연결되었고 연민을 고통과 연결짓게 되었어. 이 변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정상적인 아이를 전투에 나가 다른 인간의 머리를 베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의 상당한 조작이 필요하지죠. 하지만 이 페이지들이 약 14세가 되어 소환생이 되었을 때 그 과정은 거의 완성된 상태였어. 그들은 두려움, 공감, 자기 보호와 같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지. 그들은 갑옷 전투에 필요한 신체적 힘과 지구력을 개발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은 삶을 정의할 전사 마음가짐을 내면화했어. 하지만 우리는 중세 훈련 시스템의 표면을 살짝 긁어본 것에 불과해. 페이지들이 소환생으로 졸업했을 때 뭐가 일어났는지는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심리적으로 손상됐어. 진짜 전투훈련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 14세가 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
너가 이전에 있었던 소녀는 영원히 사라졌고 대신 더 단단하고 차가우며 무한히 더 위험한 것이 등장했어. 소환생의 시리즈에서는 진짜 악몽이 시작됐어. 소환생으로서 이제 너는 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어. 너의 새로운 역할은 간단했어. 완전 훈련된 기사를 따라가고 실제 전투를 포함한 모든 곳에 그를 따라다녀야 했지. 이제 연습용 검과 나무 방패는 없었고 진짜 강철, 진짜 피, 진짜 죽음이었어. 첫 번째 충격은 기사가 이야기 속에 존경받는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었지. 그들은 전쟁을 사업 거래로 여기는 전문 킬러들이었어. 너의 기사는 월요일 아침에 마을 습격에서 농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을 수도 있고 화요일 오후에는 궁정에서 귀족들과 시에 대해 토론할 수도 있었지. 잔인한 폭력과 문명화된 행동을 오가는 능력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어. 그것은 기대되었지. 소환생으로서의 너의 일은 너의 기사를 전투에서 살아남고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어. 이는 현대인들을 신경 쓰이게 할 기술들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지. 너는 부상을 당한 기사가 계속 싸우게 하는 기술을 익혔어.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해할 수 있도록 기능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지. 너는 가능한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화살 상처를 신속히 봉합하는 법을 배웠어. 진을 천, 심지어 인체의 머리카락도 일시적으로 출혈을 막는 데 사용될 수 있었지. 너는 어떤 부상이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었는지 기사가 몇 분 더 싸울 수 있는 것들을 발견했어.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아군을 살리기 위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배웠어. 무기 훈련은 페이지 시절의 어떤 경험보다도 심화되었어. 소환생들은 단순히 검과 방패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 그들은 중세 전장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완벽하게 습득해야 했지. 판금 갑옷을 부술 수 있는 전투 망치들, 200파운드의 힘을 필요로 하는 석궁, 헬멧을 뚫고 그 아래의 뇌로 들어가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계적 도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무기는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것은 너의 말이었지. 중세 전쟁은 중장갑 기병에게 지배되고 있었어. 그리고 말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누군가가 너의 머리에 화살을 쏘는 동안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았지. 물량만으로도 무서웠어. 기병과 말이 전속력으로 돌진할 때 약 3,000파운드의 운동량이 발생해. 그 힘이 적의 진영에 부딪히면 뼈는 부러지는 게 아니라 산산이 부서졌어. 말 위에서 싸우는 훈련은 너의 다리와 체중으로 말의 방향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어. 너의 손은 무기와 바쁜 동안 말이 반응하도록 해야 했지. 너는 시속 20마일로 달리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법을 연습했고, 말을 잃지 않고도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안장에서 몸을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 가장 어려운 것은 랜스를 마스터하는 것이었어. 랜스는 단순한 긴 창이 아니었어.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과 신체 역학을 요구하는 정밀하게 설계된 살상의 도구였지. 각도를 몇 도만 잘못 맞추면 목표물을 완전히 놓치게 돼. 그립을 잘못 잡으면 충격이 무기를 너의 손에서 당기거나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어. 균형을 잘못 맞추면 전속력으로 말을 타고 떨어지게 되고 아마도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어. 소환생들은 퀸테인, 양당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랜스 작업을 연습했어. 회전하는 가로대가 있는 나무 기둥을 생각해봐. 한쪽 끝에는 방패 목표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지. 너는 랜스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며 정확히 중앙으로 타격하려고 했어. 제대로 맞추면 가로대가 너를 향해 날아갈 것이고 놓치거나 틀리게 맞히면 모래주머니가 너를 쳐서 말을 떨어뜨릴 거야. 너는 모양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모래주머니의 무게는 완전한 갑옷을 입은 기사와 거의 같았지. 속도의 타격을 받으면 갈비가 부러지거나 어깨가 탈구되거나 뇌진탕이 발생할 수 있어. 소환생들은 퀸테인 훈련 중
대훈련 중에 정기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그들의 기사 경력을 시작하기도 전에 심각할 정도로 다쳤어. 하지만 신체적 부상은 그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일보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그들의 뇌화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지. 현대 신경과학은 반복된 외상이 신경 경로를 문자 그대로 재구성한다는 것을 알려줘. 특히 발전하는 뇌에서는. 이 청소년 소환생들은 현대 군인들에게 심각한 PTSD를 유발할 수준의 폭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어. 그러나 그들은 약점을 보일 수 없었지. 두려움, 주저함 또는 정서적 붕괴의 조짐은 잔혹한 처벌로 이어졌어. 기사들은 자비가 전장에서는 죽음의 사치라고 믿었어. 의심으로 전투에 나가게 되는 것보다 완전히 소환생의 영혼을 부수는 것이 나았던 거야. 정신적 조건화는 피로 물드는 이라는 것의 절정에 이르렀어. 이것은 소환생이 처음으로 다른 인간을 죽이는 순간이었지. 주요 전투 중에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 소환생이 얼어붙어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지. 대신 기사들은 소환생들이 이미 결과가 결정된 작은 습격이나 전투에 참여하도록 조종했어. 목표가 도둑무리, 적의 전령 또는 경쟁 영주의 지역에서 단순히 농민일 수 있었어. 요점은 군사 전략이 아니었어.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서는 것이었지. 인간의 생명을 빼앗으면 너 안에 무언가가 절대적으로 변해버리게 돼. 기병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걸 마지막 심리적 훈련의 단계로 사용했어. 피로 물든 후 소환생들은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이전의 자아와 단절된 느낌을 보고했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느끼며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것처럼 묘사했지.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해리 디소시에이션라고 인정하는데 이는 심각한 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야. 하지만 중세 기병들은 이것을 진정한 전사의 탄생으로 보았지. 최종 시험은 약 21세가 되었을 때 소환생들이 기사로 임명되었을 때 이루어졌어. 그러나 이것은 의식이나 졸업식이 아니었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지 못하는 잔인한 시험이었어. 후보자는 실제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어. 단순한 훈련은 온리들. 훈련이 아니라 실제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했고 그들의 수행은 경험 많은 기사들에 의해 면밀히 지켜보여야 했어. 그들은 단지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극심한 압박해서 생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지. 지체 없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명령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의미할 때도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규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전문 전사라는 엘리트 형제로 편입되었어. 하지만 비용은 엄청났지. 이 남자들은 정상적인 인간의 연민을 체계적으로 박탈당하고 폭력의 도구로 다시 만들어졌어. 그들은 더 이상 일반 사람들과 친근한 기사를 입지 않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지. 전쟁은 그들이 아는 전부였고 전쟁만이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었어. 우리가 가진 몇몇 기록들은 그들이 되어버린 것에 의해 괴로워하는 남자들에 대한 불안한 그림을 그려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식하는 것과 씨름하고 있었어. 그들은 악몽, 폭력적인 발작,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 일부는 고통을 잊기 위해 알코올이나 다른 물질에 의지했고 다른 쪽은 단순히 사회에서 완전히 철수했어. 그래서 중세 기사 훈련에 대한 현실 점검이야. 그건 로맨틱하거나 고귀하지 않았어. 감정적으로 손상된 킬러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체계적 과정이었지. 그들은 동화 속 영웅이 아니었어. 그들은 끔찍한 시스템의 피해자들이었고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 또한 상처를 입혔어. 다음번에 용감한 기사가 바쁜 나를 구하러 떠나는 영화를 볼 때마다 이런 전사들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기억해봐.
7세의 아이들이 가족에게서 떼어져 심리적이고 신체적 고문을 받는 것을 기억해. 반짝이는 갑옷 뒤에는 그들의 전투 기술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 부서진 인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중세 기사 훈련은 전사들을 생산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어떤 문명화된 사회도 결코 기꺼이 치러야 할 비용이 아니었어. 이 중세의 광란, 미들 에이지 매드니스 에피소드를 시청한 것에 대해 감사해. 만약 이것이 중세 역사에서 어두운 면을 드러내게 한다면 구독을 잊지 마.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야. 역사는 이야기처럼 고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